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3년 넘었고 아이는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은 없고요. 노후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이만 생각하며 살 생각이고요.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어떤 익명의 여자가 자기가 유부남을 좋아하는데 어쩌면 좋냐며 상담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는지 댓글로 욕을 한 바가지 써놨었네요. 문득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전남편의 주특기가 바람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 인생 살며 한 번씩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 바람은 습관입니다.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는 게 바람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라는 말에 속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외도는 본능을 자극하는 상처입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게 배우자의 외도인 거죠. 제 경우 햇수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저는 갓 결혼한 지 막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고 아들은 막 새돌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늘 동동거리며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닥도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공통으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연이 좀 특이하다 보니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인 업종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남편과 맞벌이하고 아이 육아하느라 남편 얼굴 보는 건 아침과 저녁이 다였어요. 보통의 맞벌이 부부들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모아 집도 넓히고 아이 잘 키우고 그저 남들처럼 사는 게 무난하게 사는 거라 생각했죠. 지나고 생각하니 자잘한 걱정만 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였네요.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단톡방에서 소통하고 지낼 정도로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핸드폰을 뒤져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야, 나 은행 인증서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핸드폰 좀 써도 될까? 그래. 낮잠을 잤는지 비몽사몽이었던 남편은 저항 없이 그러라고 했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 목록을 열었는데 단톡방에 있는 직원 중 여자애로 보이는 직원과의 대화 목록이 따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저도 얼굴을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격도 좋고 예쁘고 센스도 있는 직원이라 남편이 늘 칭찬을 하던 직원이었거든요. 물론 얼굴도 봤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그 아이가 궁금한 마음에 대화 내역을 열어봤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 직원에게 보내는 문자에는 친구랑 영화 본다더니 잘 봤어? 네, 덕분에 영화 잘 봤어요.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 어떠니? 네, 좋아요. 팀원들하고 같이 출발할까요? 먼저 가서 시켜놓을게요.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오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점심 메뉴 정하는 것부터 술 마신 다음날 같이 해장하자느니 근처 맛집을 가자느니 하는 것들은 물론 제가 추천한 맛집이나 장소들도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리며 가장 오래된 것까지 거의 봤지만 다행히 그거 외에 깊은 관계까지 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는 직원과 나누는 대화로 보기엔 과하다고 보였고 저는 자는 남편을 바로 깨웠습니다. 성질이 급한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알고 넘어가는 게 급했거든요. 당신
이 여자애랑 대화하는 거 대체 뭐야? 단톡방도 있는데 굳이 둘이서 이런 대화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갑자기 그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자애라니. 아이, 여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 우리 회사 다니는 여직원이고 나이도 어려. 내가 얘랑 하긴 뭘 하겠어. 보는 눈도 많은데. 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묻겠다 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애랑 문자 주고받은 내용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떳떳해? 그리고 내가 당신처럼 사무실에 남자 직원하고 이렇게 연락 주고받아도 당신은 괜찮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나는 괜찮아. 본인이 떳떳한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얘 말고도 다른 여직원들하고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외근 나가는 경우도 많아. 그럼 당연히 밥도 같이 먹게 되고 반나절 이상 같이 있기도 하고 얘가 뭐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빨도 좋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내용 파악도 빠삭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렇고요. 안 좋게 말하면 상대방 심리를 조종할 줄도 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를 바람 피운 나쁜 놈 취급한다며 저를 남편 의심하는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여하튼 그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륜이라 바람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썸이구나 하고요. 제가 그냥 모르고 놔뒀다면 언젠가는 불륜으로 변할 게 분명했겠구나 하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처녀 때 그냥 연락을 씹어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이들을 잡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구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혼자 오해하는 거라고 했지만 남편이 내가 안 보는 곳에서 어린 여자애와 그러고 다닌다는 걸 상상만 해도 싫었고요.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는 해. 그렇지만 나는 떳떳하고 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건 믿어주라.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던 것 같네. 당신이 이렇게 기분 나빴다면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 피할게. 대체 나는 이게 왜 내가 사과를 할 일인지 이해도 안 가네. 불필요한 접촉? 그게 대체 어디까지가 경계인 건데?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처신해. 첫 번째 남편의 썸 사건은 제가 그렇게 눈 감아 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일단 남편이 떳떳하다는 말을 믿고 싶었고 초장에 확실히 조져놓으면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그때 남편과 초장의 이혼 도장을 찍지 않은 겁니다. 책임져야 할 아이와 주택자금 대출 등등 복잡한 문제들이 앞서 그 결정을 못한 걸 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이미 남편은 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아슬아슬한 연애 기분을 느껴봤기 때문인지 그 뒤로 저 몰래 더 철저하게 여자를 만나고 저를 농락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간 남편은 정말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제가 핸드폰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하나도 거리낌 없이 제게 다 오픈했고요. 단톡방에서도 그 여자애와의 대화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완전히 마음으로 놓고 있을 때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당연히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날 무슨 직원하고 회식을 한다고 한다더라고요. 회식을 워낙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런 거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해도 굳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글인 직원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그날 하는 걸까 하고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려보는데 12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록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전화를 계속하니 나중에는 전화가 꺼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날밤을 샜는데 남편은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쳤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뭐야, 당신 잠도 안 자고 나 기다린 거야? 술이 너무 취해서 그냥 차에서 잤어. 시간이 애매해서 대리하는 돈도 아깝고 해서 술 다 깨고 들어온 거야. 못 믿겠으면 내 폰 보여줘? 아니,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던가. 그 말을 누가 믿겠니? 당신은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보네?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나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으니까. 나 좀 씻고 잘게. 제발 그만 싸우자. 어? 마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증거가 없기에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넘어가는 척하고 증거를 찾기로 했고요. 화가 나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차에 내려가 블랙박스 녹화 내역을 보니 주차하면서 싹 삭제를 했는지 녹화된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내가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으니 지웠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심한 척하면서 남편의 뒤를 캤습니다. 남편의 방심을 유도하고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요. 남편 차에 몰래 녹음 장치를 놔두었고 이틀에 한 번씩 검사했고요. 녹음 장치를 돌려 듣다가 우연히 남편이 핸드폰을 2개 쓴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를 속이려는 사람이 다른 핸드폰은 허술하게 비번도 해놓지 않고 차 안에 숨겨놨더군요. 저는 주로 제 차를 이용하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어본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모든 외도의 증거가 다 있었고요. 어처구니 없게 상대방 여자는 바로 제가 처음 썸 타는 걸 용서했던 그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그 여자애와 아주 애틋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너 없이 못 산다며 모임에 너를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싶다고 지랄을 떨고 있었고, 여자는 자기를 데리고 살라며 징징거리고 오빠 품이 따뜻해서 푹 잤다는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고 이미 여보 자기 하는 중이었죠. 메시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 남편은 제가 처음 썸 타는 걸 발견한 뒤에도 그 여자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천천히 수집했고요. 둘이 남편 차에서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도 모두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한 시점에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내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 그렇게 티나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난 합의는 없어. 소송에서 당신한테 위자료랑 양육비 다 받아낼 거야. 이 집은 내 거니까 짐 싸서 나가.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지호는 어쩌고 애를 아빠도 없이 키운다는 게 말이 돼? 사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느니 행복한 엄마랑 둘만 있는 게 훨씬 나아. 나는 다른 여자한테 맘 주고 있는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같이 못 있겠어. 남편은 편안하게 가정도 유지하고 싶었고 애인과 연애도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니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를 한 거냐며 엄청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시부모에게도 남편 외도를 알렸어요. 적어도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헤어지는 건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이 일을 알게 되자마자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새벽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국은 아들 편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면 만나자고 하시고선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만만한 성격 아니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증거 있냐고 하시길래 다 보여드렸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자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얘 얼굴을 보니 애가 끼가 있어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이 얘 꼬임에 넘어갔구나. 남자는 여자가 대놓고 꼬시면 다 그런 거다. 이건 네 탓도 있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군요. 물론 그 여자애가 개념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아들 책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은 잘못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네가 한번 눈 감고 넘어가야지 애까지 있는데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요.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라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상간녀 소장을 그년한테 보내자마자 그년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 최아영이라고 하는데요.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소장 받았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너한테 들을 말도 없고 그냥 위자료나 준비하지 그래? 저는 상간녀를 직접 대면해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뒹군 여자를 직접 보면 더 힘들 것 같았고 그녀를 몇 대 때리는 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위자료를 얼마나 원하시길래 그러는 거죠? 증거 있어요? 제가 되게 남편한테 꼬리친 게 아니고 그쪽 남편이 먼저 저한테 달려든 거 아시는 거죠? 야, 너 그딴 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네가 가만히 있는데 유부남이 들이대겠어? 제가 싫다고 거절했는데 억지로 만나자고 하고 선물 사주고 한 게 누군데요? 제가 먼저 요구한 적 없었어요. 남편 가수 잘못한 건 그쪽 아닌가요? 남편 간수나 잘할 것이지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발목 잡고 그러시냐고요. 소 취하해 주세요. 저도 남편분 성폭력으로 고소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싫은데 억지로 그런 거라고요. 그녀는 영악하게도 업무상 위계에 희생당한 거라며 억지로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하더군요. 다정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요. 그런데 그녀는 한술 더 떠 제게 이러더군요. 대개 남편이 얼마나 팔푼이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낸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거부하는데도 그쪽 남편이 저한테 선물 보내고 돈 보내고 했던 거 저도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못 믿겠으면 문자로 보낼게요. 이러더니 저한테 남편이 그동안 선물했던 것, 계좌로 용돈 보낸 것, 둘이 찍은 사진까지 줄줄이 문자로 전송을 하더군요. 나한테 없는 증거까지 이렇게 보내줘서 나는 고맙네. 네가 억울한 건 법정에 가서 말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미리 말하지만 너랑 합의는 없어.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년하고 통화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후 상간녀 소송에서는 그년이 변호사를 썼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이혼 소송은 8개월 만에 위자료 3천 받고 양육비 월 120만 원씩 받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전 남편이 분수에 맞지 않은 카드 씀씀이 기록이 있는데 반해 저는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인정되어서 재산 기여도 산정할 때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유리하게 판결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지만 결국 1,500 판결 받아냈습니다. 일단 증거가 차고 넘치니 재판은 저한테 정말 유리했고요. 판사님들, 변호사님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략하게 썼지만 전 재판 다 참석했고 적극적으로 판사님들께 어필했어요. 그 두 연놈들은 변호사만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업자득이죠 뭐. 재판에서 제 억울한 얘기를 과연 할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인간사의 문제이니만큼 형사사건처럼 인간미 없게 하지 않고 얘기할 기회까지 주시더라고요. 말로 하니 별거 아닌 듯해도 그 기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친정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 보며 불효하는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혼 후 겨우 마음 추스르고 아이 데리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정말 살만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동종업계라 어쩔 수 없이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저희 회사가 갑이고 전 남편 회사가 을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와서 자기네 회사를 써주십사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굽신굽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맞을 정도로요.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인 걸 다 알고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나가는 모습을 슬쩍 봤거든요.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나가더라고요. 업무 얘기가 잘 안 될 걸 알고 있었기에 업무 때문이겠지. 날 본 건가 못 본 건가 싶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 보고 엄청 놀랐다네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한 줄 몰랐던 듯 합니다. 원래도 탈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더 빠졌더라고요. 살도 엄청 찌고요. 누가 봐도 엄청 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내가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나 싶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 전 남편의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굳이 저희 회사가 전 남편 놈 회사랑 더 이상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 회사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해주면 망하는 구조라 큰일이네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녀는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 놈이 재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으니 둘이 신나게 눈치 안 보고 연애하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요, 정말 웃긴 게 인간사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헛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려나 싶게 웃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 때문에 친정 부모님 도움받느라 친정집 바로 아래로 이사를 왔어요.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학교 같이 다닌 친구도 많고요. 돌싱되고 나서는 오히려 시간이 여유롭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도 봐주시니 저도 저녁 때는 친구와 치맥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중 저랑 단짝인 친구와 이혼하고 나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절친이라 가족끼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집안의 대소사도 전부 소통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미야, 우리 오빠 드디어 결혼한다? 나이 들어서 장가 못 가고 혼자 늙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주 여우같이 이쁜 여자를 데려왔더라. 정말? 어머, 너무 잘 됐다. 정우 오빠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얼마나 이쁘길래 그래? 오빠가 아주 홀딱 반했나 보대.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철벽치던 사람이 결혼 결심을 하고. 으, 청첩장 벌써 나왔지. 오빠가 집도 있고 살림도 있고 다 준비해놨으니 그 여자애는 정말 땡 잡은 거지 뭐. 나이도 어린데 그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 너도 꼭 와. 오빠는 아주 신났나 봐. 좋겠네. 날짜 언제로 잡았어? 나도 갈게. 청첩장 문자로 보내봐. 요즘은 예전처럼 종이 청첩장이 아니라 웨딩 사진을 첨부해서 전자 청첩장을 만들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 청첩장 보면 신랑 신부 인물을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얼른 친구가 보내준 청첩장을 클릭해 봤죠. 그런데 청첩장 속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혹시 몰라 보고 또 보았지만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화사한 신부는 분명 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가 분명했거든요. 설마 하며 이름을 확인했는데 청첩장에 찍혀있는 이름이 최아영이었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며 치를 떨게 만든 그 이름이 맞았고요. 순간 이걸 친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친구 집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 혼사를 앞두고 있는 거니까요. 청첩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린 저를 본 친구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야, 너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아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
궁금한 듯 묻는 친구 얼굴을 보며 망설였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 착한 친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오빠랑 결혼하는 이 여자 최하영 말이야. 내가 아주 잘하는 여자야. 근데 좋은 인연은 절대 아니야. 너 내가 왜 이혼한 건지 잘 알지? 이 여자 내 전남편이랑 바람나서 내가 상간녀 소송했던 그 여자야. 어쩜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니? 하필 만나도 너희 오빠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나? 어?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놀라는 정도를 넘어 뒷목을 틀어잡았습니다. 그 못된 년이 얘라고? 유미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확실한 거야? 내가 어떻게 그년 얼굴이랑 이름을 잊겠니? 10년이 지나도 못 잊을 거다. 너 이거 어쩔래? 네 오빠 이 결혼 하게 할 거야? 야, 당연히 안 되지. 우리 오빠 인생 망칠 일 있어? 절대 안 돼.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쩜 신분 세탁 싹 해서 남자 처음 만난 척 하는 거잖아. 우리 오빠한테는 첫 남자라고 거짓말까지 했던데. 우와, 정말 세상에 믿을 남자도 없지만 여자도 마찬가지구나. 그럼 어쩔 거야?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친구는 한참을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유미야, 너 혹시 소송할 때 자료들 다 가지고 있지? 당연하지. 평생 안 버리고 놔둘 생각이었어. 이걸로 뭘 어쩔까?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유미 너도 위자료 받은 걸로 분이 다 풀리질 않았을 거 아니니 이참에 속풀이 다 하게 해줄게. 확실히 복수하고 너도 다 털어버리자. 그 후 저는 친구 말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자 소송 판결문과 전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찍은 사진들 온갖 증거들을 다 줬습니다. 정연아, 너 무슨 생각으로 이래? 얼른 오빠랑 부모님한테 말해서 결혼 취소해야지. 걱정 마. 너한테 들은 그날 이미 다 말해서 우리 집은 이미 폭풍이 한 번 지나갔어. 당장 결혼식이 일주일 뒤잖아. 그년이 그렇게 바라는 결혼이잖냐. 결혼은 하게 해줘야지. 우리 오빠 몇 날 며칠을 술 먹고 페인처럼 지냈는데 내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 넌 나만 믿어라. 참, 너는 결혼식 때 꼭 와야 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일단 저는 친구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너희 오빠 너무 힘들겠다. 배신당한 것도 열받을 텐데 그냥 결혼 파투 내고 헤어져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너한테 고맙대. 이 결혼 막아줘서. 물론 처음엔 엄청 화내셨지. 당장 그년 데려다 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런 년 그냥 넘어가면 다른 착한 남자한테 또 그럴 거 아니니. 이번에야말로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어. 그리고 시간은 흘러 친구 오빠가 결혼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 말대로 하객룩을 차려입고 청첩장에 나온 그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을에 신랑 신부 하객으로 북적이고 들뜬 분위기 마련인데 도착해서 보니 상간녀가 결혼하는 장소는 왠지 모른 썰렁함이 흐르더군요. 신부 쪽은 축의금도 받고 있는데 신랑 쪽 축의금 접수하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복을 차려입은 신부 혼주는 손님을 맡고 있는데 신랑 측은 혼주 없이 신랑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만 생글거리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유미야 왔어? 이리 와 하며 저를 부르더군요. 신부 쪽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왠지 모르게 화난 표정으로 신랑과 뭐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친구가 제게 소곤거렸습니다. 우리 쪽 손님들 하나도 안 와서 지금 신부 쪽에서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뭐 문제 있냐면서 오빠한테 묻더라고. 오빠는 조금 있으면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만 말했대. 저쪽 집안은 지금 안절부절 난리다 난리. 저는 궁금했습니다. 신부한테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일 텐데 과연 그 여자가 어떤 얼굴로 앉아있을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슬며시 신부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슬쩍 들여다본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친구로 보이는 몇몇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부터 신부 화장에 자기 몸 치장하느라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누구보다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밖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는 참 화사하게도 웃고 있었네요. 결혼식 시간이 임박했지만 로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신부 측 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결혼식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지인들도 느꼈던 거죠. 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은 신랑의 부모님과 텅 빈 축의금석,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신랑 측 하객. 결혼식 시간에 맞춰 버진로드에선 신랑과 신부는 이제 입장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텅 빈 신랑 측 혼주석과 아무도 오지 않은 신랑 측 손님 좌석을 보게 된 그 상간녀는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분명히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날 특이하게도 사회자는 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참석해 주신 신부 측 지인분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들 오셨으면 저쪽에 있는 신부를 잘 봐주십시오. 정말 아름답죠?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는 신부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다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말하자 하객들은 일제히 버진로드에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신부를 쳐다보더니 이내 앞쪽의 스크린으로 시선을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어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결혼식장 안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영상 속의 신부, 그러니까 상간녀가 예전에 제 전남편과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 찍은 모습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판결문과 전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녹취 자료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결혼식장의 신부 측 하객들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부 측 가족 중 누군가가 저거 뭐야? 당장 끄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는 예전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놀아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 신부에게는 이 결혼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 쪽을 보니 이미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는 듯 했고 신부 쪽 부모들은 제 친구 오빠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었고요. 친구 오빠는 가슴에 있는 꽃을 뽑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더니 결혼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결혼식은 막말로 나가리가 난 거였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그런 식으로 복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악연으로만 끝날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다시 볼 일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결국 상간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축의금 접수하는 곳에서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가 낸 축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줄까지 서 있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그런 광경은 또 처음 봤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신부 쪽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제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이 결혼 망친 거 내가 그쪽 집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 줄 알아? 누가 누굴 고소해요? 사기죄로 쳐넣지 않은 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감히 거짓말을 하고 나베지 귀한 아들을 속이고 결혼하려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봐요. 결혼식은 했으니 여기 식장 비용은 그쪽 집안에서 내시고요.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온 거 봤죠? 상간녀 신부는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제가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갔더니 그년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원망하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남의 인생 이렇게 망칠 필요까지 있어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너는 자그마치 가정을 깼고 내 아이가 아빠 없이 살게 만들었어. 하필 골라도 왜 내 친구 오빠를 골랐니? 이렇게 되려고 하늘이 도운 건가 싶네.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잘 살아. 근데 조심해. 네가 한 대로 돌려받는 게 확실히 알았지? 세상 돌고 도는 거야.
이제부턴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저는 흥분한 제 친구를 데리고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저도 실은 너무 떨리고 긴장한 상태였어요. 살면서 저런 일 경험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친구가 제 손을 잡더니 이러더군요. 유미야, 어떠냐? 완벽한 복수지? 우리 오빠가 좀 애쓰긴 했다만 오빠도 전현한테 속은 거 복수는 해야 하니까. 넌 어때? 분하고 억울한 마음 좀 나아졌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이야. 아우, 너도 참 간도 크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가슴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소중한 내 친구 손에 또 똥을 묻힐 순 없지? 이번에는 내 손 더러워지더라도 우리 오빠 일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너도 속 시원하지? 이제 너는 예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래. 네 덕에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은 없겠다. 정말 고마워. 저와 친구는 그날 오래간만에 술에 취하도록 놀았습니다. 저도 이혼 이후 이렇게 진심으로 크게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내 딴에는 소송이고 위자료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해도 분이 풀리지를 않았었거든요. 생각만 하면 열받고 한 대 때리기라도 할 걸 후회하며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다 복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걸 제 친구가 대신해주니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날 이후 저는 꿀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시원하게 복수했지만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후환이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괜히 친구네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서요. 나중엔 넌지시 물어봤어요. 결혼 깨지고 상간년의 가족이랑 지저분한 일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아유, 야 말도 마. 그 집안 정말 상종도 못할 집안이더라. 우리 가고 나서 예식장에 비용 못 낸다고 진상 부렸었나 봐. 우리 집안에 받으라고 난리쳐서 결국은 결혼식장에서 경찰 불렀대.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갔으니까 어쩌겠어. 그쪽 집안에서 냈겠지 뭐.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뭐야. 너네 부모님이랑 오빠가 욕받겠네. 어쩌니 괜히 내가 미안해. 야, 우리 엄마가 너 나중에 저녁 먹으러 오래. 네가 우리 집 은인으로 등극했다 이거야. 그 결혼했어 봐라. 더 골치 아플 뻔했지 뭐야. 오빠가 좀 불쌍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여자 볼 줄 몰라서 그런 걸 뭐.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 암튼 유미 너 내가 본 중에 네가 한 상간녀 복수가 최고다. 남들이 보면 절대 안 믿을걸? 성공했네 내 친구. 하며 씩 웃더라고요. 결국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는 상간녀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 전남편과 신나게 놀아나고 결국 헤어지더니 인생 고쳐보려 멀쩡한 총각 꼬셨다가 죽도 밥도 안 된 채 인생 망치고 말았네요. 아마 한동안은 직장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겠죠? 다시는 소식을 듣고 싶지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 털어내고 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저는 키워야 할 제 아이도 있고 인생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행복해야 진짜 퍼펙트한 엔딩이 될 것 같아요. 이혼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바로 저인 것 같고요. 이혼하고 나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증거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간혹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복수를 시도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하고 벌금 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나쁜 짓 한 놈들은 다 벌을 받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러니 복수심만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께 통쾌함을 안겨드렸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